1970년 전라남도 광주의 습한 뒷골목. 그곳은 법전 따위가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 소년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훔친 것은 빵 조각이 아니라 녹슨 쇠파이프였습니다. 소년은 그날 밤 자신의 앞길을 막는 거구의 남자를 깊은 잠에 빠뜨리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착한 놈이 아니라 독한 놈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소년의 이름은 홍영철. 훗날 대한민국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게 될 남자의 전설은 바로 그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달 역사상 가장 차갑고 치밀했던 그 남자의 일대기. 끝까지 지켜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광주의 밤은 서울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70년대 초반의 호남 지역은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는 충장로의 깊은 골목 안쪽, 그곳엔 대낮에도 빛이 들지 않는 음지가 존재했습니다. 그 음지에서 홍영철은 자라났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할 때 그는 동네 형들이 침을 뱉으며 나누는 사업 이야기를 엿들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칠 때 그는 시장통 상인들이 자릿세를 뜯기며 흘리는 눈물을 목격했습니다. 홍영철에게 세상은 거대한 정글이었습니다. 약한 놈은 먹히고 강한 놈은 먹는 곳. 그는 자신이 먹이가 되지 않으려면 이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멍청하게 지저대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가 숨통을 끊는 늑대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사건은 그가 고작 17살이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광주 지역의 군소 조직들은 시장 상권을 두고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홍영철이 일하던 작은 철물점 주인은 지역 건달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야반도주를 했고, 가게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가게를 접수하러 온 건달들은 홍영철에게 눈 깔고 꺼지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겁에 질려 도망쳤겠지만 홍영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차가운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홍영철은 도망가는 대신 도구를 챙겼습니다. 철물점에 굴러다니던 묵직한 스패너 하나를 신문지에 돌돌 말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건달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허름한 산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뒷문 틈새로 그들의 동태를 살피며 가장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큰 우두머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인내심. 그것이 홍영철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우두머리가 어두운 골목 구석에서 바지를 추스르던 그 순간 홍영철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어설픈 경고나 협박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정확한 스윙으로 우두머리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으!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거구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를 내려다보며 홍영철은 신문지에 쌓인 스패너로 남자의 입을 가리키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오늘은 날씨가 참 굳네요. 조용히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쥔 저승사자의 선고였습니다. 우두머리는 그 눈빛에서 살기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신을 영구 임대 아파트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건달 패거리는 다시는
철물점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충장로 뒷골목에 눈빛이 썩은 놈이 하나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광주 일대를 주름잡던 지역 조직의 간부, 일명 쌍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쌍칼은 주먹 좀 쓴다는 놈들을 많이 봐왔지만 고등학생 나이에 그토록 깔끔하게 작업을 처리하고 뒤탈 없이 마무리한 놈은 처음이었습니다. 쌍칼의 칼은 홍영철을 불렀습니다. 허름한 당구장 뒤편의 사무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쌍칼은 홍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영철이냐? 그 덩치 큰 놈을 무릎 꿇린 게. 홍영철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쌍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청소를 좀 했을 뿐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요. 쌍칼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청소라. 그렇지. 우리 일이란 게 결국 세상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청소부지. 쌍칼은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꽤 두툼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은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원하느냐? 제대로 된 빗자루를 주십시오. 더 큰 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쌍칼은 알았습니다. 이놈은 그저 그런 양아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릇이 다른 놈이라는 것을. 쌍칼은 홍영철에게 자신의 조직, 아니 식구가 될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홍영철이 처음으로 교복을 벗고 양복이라는 갑옷을 입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조직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막내 생활은 시중을 드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형님들의 구두를 닦고 운전을 하고, 때로는 경찰서에 대신 출두하여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는 스펀지처럼 조직의 생리를 흡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이 모이는지, 어떻게 해야 공권력의 눈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홍영철의 진가는 1년 뒤 조직 간의 대규모 회식에서 드러났습니다. 타 조직과의 이권 다툼이 격해지면서 양측은 광주천 변 다리 밑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강목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치한 일촉즉발의 사망. 보통 이런 싸움은 기세 싸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대편은 작정하고 연장을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쌍칼의 조직원들이 상대의 살벌한 장비에 주춤하던 찰나 홍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터벅터벅 걸어나가는 그를 보고 양측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홍영철은 상대편 행동대장 바로 코앞까지 다가가 품 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켜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오늘 날 잡으셨나 본데 여기서 피 보면 다들 국미포태, 장기 투숙하셔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대 행동대장이 코웃음을 치며 칼을 들이대려던 순간 홍영철의 눈짓 한 번에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그의 동생들이 일제히 라이터를 켰습니다. 수십 개의 불꽃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 대신 화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무모한 육탄전 대신 상대를 한 방에 태워버릴 수 있는 전략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잃을 게 없어서 불장난 좀 하려는데 같이 따뜻하게 몸 좀 녹이시죠? 광기 어린 홍영철의 미소에 상대 조직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칼은 불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싸움은 싱겁게 끝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홍영철은 구역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홍영철은 광주의 제갈량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먹보다 머리가 더 무서운 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놈. 그날 밤 조직의 보스는 홍영철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술잔을 채워주며 보스가 물었습니다. 영철아, 너는 꿈이 뭐냐? 광주 바닥을 다 먹고 싶으냐? 홍영철은 붉은 포도주처럼 찰랑거리는 술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님, 광주는 너무 좁습니다. 저는 이 바닥의 주인이 아니라 이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야망은 이미 광주라는 작은 우물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늑대 새끼는 이제 이빨을 다 갈았습니다. 이제는 사냥터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리는 먹잇감은 단순히 다른 조직의 구역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냄새가 나는 곳, 화려한 불빛이 춤추는 곳, 욕망이 들끓는 곳을 원했습니다. 바로 1980년대의 유흥가였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칼 대신 머리를, 주먹 대신 판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은 더 큰 먹잇감을 향해 빛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광주 뒷골목의 왕좌를 차지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제2부 어둠의 설계자 편에서 계속됩니다.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진행시켜를 남겨주세요.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제개발의 굉음과 함께 도시 곳곳에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켜졌고 밤이 되면 욕망에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는 우후죽순처럼 유흥업소들이 들어섰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현금은 검은 돈의 강물이 되어 지하세계를 적셨습니다. 홍영철은 이 변화의 냄새를 그 누구보다 빨리 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철물점이나 시장통에서 푼돈을 뜯는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먹으로 뺏는 돈은 푼돈이지만 시스템으로 버는 돈은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무식하게 힘만 쓰는 덩치들은 뒤로 빼고 셈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엘리트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히 구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의 밤문화를 통째로 인수합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광주 유흥가는 일명 독사파라 불리는 9세대 조직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잔인했습니다. 업주들을 협박해 매일매일 수금을 해가는 구시대적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업주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혐오했습니다. 홍영철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복사파가 관리하던 가장 큰 나이트클럽인 황제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독사파에게 시달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사장에게 위협 대신 최고급 양주를 한 병 선물하며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매번 똥파리들이 꼬여서 장사하기 힘드시죠? 제가 그 파리들 아주 강력한 살충제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와 동업을 하시죠. 지분은 5대5. 사장님은 카운터만 지키시면 됩니다. 나머지 청소와 경비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사장은 반신반의했지만 홍영철의 신사적인 태도와 서늘한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이트클럽 황제의 입구에는 독사파 대신 홍영철의 아이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섰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에게 깍듯이 인사했고 취객들을 매너 있게 돌려보냈습니다. 매출은 급상승했습니다. 당연히 독사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건드린 놈을 손봐주기 위해 독사파의 행동대장 철태가
조직원들을 이끌고 클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가게를 때려부수고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도 직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홍영철만이 홀 중앙의 소파에 앉아 조용히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철태 형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태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새끼가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오늘 니놈 다리를 분질러 주마. 하지만 홍영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그 순간 클럽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영철은 정면 승부를 피했습니다. 그는 미리 가게의 구조를 이용해 매복을 해두었고 시야를 차단한 상태에서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 독사파를 일방적으로 사냥했습니다. 10분 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바닥에 서 있는 사람은 홍영철과 그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독사파 조직원들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피범벅이 된 철태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형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쇠파이프보다 전기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만 은퇴하시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독사파는 와해되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홍영철에게 맡기면 장사가 잘 된다. 홍영철은 약속을 지킨다. 광주 시내의 유흥업소 사장들이 제 발로 홍영철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남상가 번영회라는 그럴싸한 간판을 내걸고 합법적인 단체인 척 위장했습니다. 회비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의 야망을 거슬리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쟁 조직이 아닌 뇌물을 받고도 배신을 밥 먹듯 하는 부패한 지역 형사반장이었습니다. 그는 홍영철에게 더 많은 상납금을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 정지를 먹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홍영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권력은 건드리면 덧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끌려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홍영철은 사고를 가장한 정리해고를 계획했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그 형사반장은 평소처럼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관영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 반장은 갑자기 끼어든 트럭을 피하려다 핸들을 꺾었고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뒷골목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이상하게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날따라 그 도로의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었다는 것에 말이죠. 홍영철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도로 상황을 조금 조작했을 뿐입니다. 그 형사 반장은 영원히 퇴근하지 못하는 장기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홍영철은 단순히 주먹만 쓰는 깡패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저승사자라는 인식이 박혔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그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지역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홍영철은 자신의 본거지인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 아래로 광주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복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광주는
저희 것입니다. 만족하십니까? 홍영철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광주 야경을 넘어 저 멀리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조용해. 개천에서 난 용은 결국 바다로 가야 하지 않겠냐? 서울. 그래, 서울로 가자. 진짜 괴물들이 사는 곳으로. 홍영철은 호남의 맹주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심장구 서울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김태촌, 조양은 같은 전설적인 거물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사냥감이 클수록 사냥꾼의 희열은 더 큰 법이니까요. 그는 서울 진출을 위한 선발대를 꾸렸습니다. 싸움 실력은 기본이고 서울말을 쓰고 세련된 매너를 갖춘 정예 요원들로만 선발했습니다. 그들에게 홍영철이 내린 지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서 깃발을 꽂아라. 단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우리가 왔다는 걸 그들이 눈치챘을 땐 이미 그들의 목덜미가 우리 손안에 있어야 한다. 이제 무대는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집니다. 시골 촌놈이라 무시당하던 홍영철이 어떻게 서울의 거대 조직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강남의 밤을 지배하게 되는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서울의 강남은 욕망이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논밭이 갈아엎어진 자리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층 빌딩이 솟아올랐고 그 사이사이로 검은 세단들이 뱀처럼 미끄러져 다녔습니다. 지방에서 갓 올라온 홍영철의 눈에 비친 서울은 기회의 땅이자 동시에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광주에서야 형님 소리를 들었지만 이곳 서울의 거인들에게 그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에 불과했습니다. 지방구 챔피언이 전국구 링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심판도 룰도 없는 이 잔혹한 서울 바닥에서 과연 시골 늑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홍영철의 서울 정벌기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홍영철의 서울 입성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전쟁을 선포하는 하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5명의 최정예 기술자들만을 대동하고 상경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고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으며 홍영철의 눈짓 하나면 지옥불에도 뛰어들 준비가 된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홍영철은 강남 신사동의 허름한 사무실에 영진무역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수입 오퍼상이었지만 실상은 서울의 빈틈을 노리는 전초기지였습니다. 당시 서울의 지하세계는 양대 산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방파의 김 회장, 그리고 오비파의 조 회장. 이 두 거인은 강남의 유흥가와 호텔 이권, 건설 현장을 양분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들 사이에 끼어들 생각을 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은 그 균형 속에 숨겨진 균열을 보았습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강남 요지에 새로 문을 연 초호화 룸살롱 궁전의 운영권을 두고 두 거대 조직 간의 신경전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전면전을 벌이기엔 경찰의 감시가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일종의 교착 상태. 궁전의 사장은 양쪽 눈치를 보느라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홍영철은 궁전의 사장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사장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어느 쪽에서 보냈소?
홍영철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어느 쪽 줄을 잡아야 살지 고민되시죠? 김회장 줄을 잡으면 조 회장이 칠 테고 조 회장 줄을 잡으면 김 회장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사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걸 아는 양반이 여긴 왜 왔소? 제가 제 3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경비를 맡기십시오. 제가 두 군 모두 조용히 시켜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실패하면 사장님은 그저 미친놈 하나가 설치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미친 제안이었습니다. 무명에 가까운 시골 건달이 당대 최고의 조직들을 막아주겠다니. 하지만 사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홍영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궁전 앞에는 홍영철의 기술자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김 회장 쪽의 중간 보스가 부하들을 이끌고 가게를 접수하러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명의 덩치들이 입구를 에워쌌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고성이 오가고 집기들이 날아다녔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홍영철은 입구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이 쥐새끼 같은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막아서. 중간 보스가 홍영철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홍영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형님들, 서울은 참 복잡하네요. 입구 좁은데 줄 좀 서시죠. 순식간이었습니다. 홍영철의 뒤에 서 있던 기술자 하나가 중간 보스의 손목을 꺾고 관절기로 그 거구를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할 만큼 깔끔하고 신속한 제압이었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이 달려들려 하자 홍영철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이 안에 당신들 보스가 몰래 빼돌린 비상금 장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우면 이 장부가 내일 아침 본가로 배달될 겁니다. 선택하시죠. 다리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쫓겨날지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서 상황 보고를 다시 할지.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전이었습니다. 홍영철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무력을 키우는 대신 흥신소 직원들을 매수해 상대 조직 간부들의 약점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점이 잡힌 중간 보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전라도에서 온 독종이 김 회장 내 중간 간부를 말 한마디로 돌려보냈다더라. 이 사건은 반대파인 조 회장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며칠 뒤 홍영철은 조 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조 회장은 목욕 가운을 입은 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 광주 촌놈이냐? 깡이 제법이더구나. 홍영철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기세는 눌리지 않았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홍영철입니다. 내 구역 일에 끼어들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손가락 하나 두고 가라. 조 회장의 부하들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홍영철은 웃었습니다. 회장님, 손가락 대신 더 좋은 걸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지? 회장님이 껄끄러워하시는 김 회장 내 물류창고. 제가 이번 주 내로 비워드리겠습니다. 제 손에 피를 묻힐 테니 회장님은 그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십시오. 조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창고는 양대 조직의 오랜 분쟁 지역이라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네 놈이 무슨 수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전쟁은 하수들이나 하는 거죠. 저는 공사를 할 겁니다. 홍영철의 공사는 치밀했습니다. 그는 창고를 지키는 김 회장 쪽 조직원들이 도박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전문 타짜들을 투입해 그들을 사설 도박판으로 유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직원들은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홍영철은 그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창고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의 내부를 썩게 만들어 성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창고는 텅 비었고 그 열쇠는 조 회장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조 회장은 홍영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홍영철을 식구로 받아들이는 대신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강남의 한 구역, 그 화려한 유흥가의 관리권이 공식적으로 홍영철에게 넘어왔습니다. 홍영철은 그렇게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에 자신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거인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사구팽, 언젠가 쓸모가 없어지면 자신도 제거당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강남 거리를 내려다보며 신복에게 말했습니다. 보이나? 저 불빛들이 다 돈이야. 하지만 저 돈을 지키려면 주먹만으로는 안 돼. 이제 우리도 간판을 바꿔달 때가 됐어. 홍영철은 이제 단순한 건달 두목이 아닌 합법적인 사업가의 탈을 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올림픽 특수로 건설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그 흙먼지 속에서 황금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깡패들을 모아 건설회사를 차리고 이사 직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뒷골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권력과 법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양지로 나가려는 순간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태풍이었습니다. 건달이 회장님이 되려던 찰나 시대가 그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입은 늑대 홍영철은 과연 닥쳐오는 공권력의 태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제4부 합법이라는 이름의 가면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홍영철은 더 이상 밤에만 움직이는 올빼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칼을 들고 설치는 건 삼류, 주먹으로 구역을 지키는 건 이류, 법과 제도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야말로 인류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대형 건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시행사였지만 그 실체는 홍영철의 조직원들이 안전모와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용역부대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 곳곳에서는 재개발 부망이 일고 있었습니다. 판자촌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올리는 과정에서 원주민들과의 마찰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시간이 돈이었기에 법적인 절차보다는 빠른 해결을 원했습니다. 그 빠른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홍영철의 주 업무였습니다. 어느 날 대기업 건설사 임원이 홍영철을 찾아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규모 달동네 철거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홍 사장, 그 동네 주민들이 아주 악질입니다. 알박기를 하고 들어누워서 공사 차량 진입이 안 돼요. 이번 달 내로 땅을 못 따지면 우리가 입을 손해가 막심합니다. 홍영철은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회사는 대화와 타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안으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시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 설득의 방식은 지독하게 교묘하고 잔인했습니다. 홍영철은 새 파이프를 든 깡패들을 대낮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심야 시간을 노렸습니다. 주민들이 잠든 새벽 3시, 굉음을 내는 덤프트럭들이 마을 입구를 에워싸고 공회전을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소음 공해. 그리고 다음 날엔 마을의 수도관이
우연히 파열되어 물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 날엔 전기가 나갔습니다. 마을 청년회장이라는 자가 항의하러 대형건설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홍영철은 그를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젊은 양반이 고생이 많네. 이거 이사 비용에 보태 쓰게. 홍영철이 내민 것은 두툼한 현금 봉투였습니다. 청년회장이 돈을 거절하며 소리치자 홍영철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받아. 이건 자네 치료비가 아니라 자네 가족들 위로금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밤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날 수도 있잖아. 선택은 자네가 하는 거야. 그날 밤 청년회장의 집 앞마당에는 목이 잘린 닭 몇 마리가 피를 흘린 채 던져져 있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빨랐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났고 홍영철은 약속한 기한 내에 텅 빈 공터 늘 대기업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유흥가 수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것은 피냄새가 나지 않는 세탁된 깨끗한 돈이었습니다. 돈이 모이자 홍영철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권력이라는 우산이 필요했습니다. 비가 올 때 자신을 젖지 않게 해줄 튼튼한 우산 말입니다. 그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고위 경찰 간부들에게 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골프와 사과 상자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요정, 은밀한 밀실 안에서 홍영철은 유력 정치인인 김 의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종업원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안주상을 내왔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지역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홍영철의 신호에 부하 직원이 묵직한 사과 상자 하나를 방 한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과일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꽉 차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헛기침을 하며 짐짓 모른 척 물었습니다. 홍 사장, 요즘 과일값이 비쌀 텐데 뭘 이런 걸 다... 제 고향에서 올라온 싱싱한 농들입니다.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니 의정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 공범의 의식이 싹 텄습니다. 그날 이후 홍영철의 사업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구청의 인허가는 일사천리로 떨어졌고 경찰의 단속 정보는 미리 홍영철의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려 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기적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홍영철은 자신감을 넘어 오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둠의 세계를 탈출했다고 믿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기사가 딸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을 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문 사회면이 아닌 경제면에 그의 얼굴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주성가한 젊은 CEO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는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야, 니들 언제까지 건달 소리 들을래? 이제 우리도 넥타이 매고 펜대 굴리면서 살아야지. 세상은 주먹 센 놈이 아니라 돈 많은 놈이 왕이야. 그리고 그 돈을 지키는 건 바로 이 법이라는 테두리고.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탑의 기초가 여전히 진흙탕 위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손잡은 권력자들은 언제든 필요가 없어지면 그를 헌신짝처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진짜 갱스터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89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홍영철이 운영하는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화려한 연말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그들의 중심에 서서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영원한 파트너십을 위하여.
그 순간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머지않아 닥쳐올 거대한 태풍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비밀리에 서류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하달된 것입니다. 민생 치안을 확립하고 사회 악을 뿌리 뽑아라. 홍영철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그 법이 이제 자신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은 1990년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직폭력배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시기, 범죄와의 전쟁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면은 벗겨지기 위해 존재하는 법. 합법적인 사업가라는 홍영철의 가면 뒤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은 사냥개들이 목줄을 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홍영철. 하지만 1990년 10월 13일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국가 권력의 철퇴를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제5부 10월 13일의 폭풍에서 그 처절한 몰락의 서막이 공개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선포가 떨어진 직후 홍영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를 끄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쇼하고 있네. 임기 말 되면 늘 하는 연례 행사 아니냐? 한 달 정도 납작 엎드려 있으면 지나가는 소나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뿌려놓은 사과 상자가 몇 트럭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는 오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나기에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 건 불과 3일 뒤였습니다. 평소 홍영철과 형동생하며 지내던 관할 서장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구청의 담당 과장은 휴가를 떠났고 검찰청의 지휘는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엮이면 나도 죽는다. 라는 짧은 문자 하나만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홍영철이 믿었던 견고한 방패들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구겨져 사라진 것입니다. 거리는 살벌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깍두기 머리를 한 남자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기만 해도 닭장차 실려갔습니다. 죄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인상이 험악하다는 이유로, 혹은 과거에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흥가는 초토화되었습니다. 홍영철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에도 합동 단속반이 매일같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업정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고 매출 장부는 압수당했습니다. 홍영철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진짜가 왔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방파 김 회장님도 어제 새벽에 집에서 자다가 잡혀가셨답니다. 오비파도 박살이 났고요. 서울 시내 메이저들은 지금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참모의 보고에 홍영철은 묵묵히 담배만 태웠습니다. 연기가 그의 불안한 눈동자를 가렸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들어간다. 당분간 모든 사업장 문 닫아. 그리고 간부급들은 전원 지방으로 흩어져서 잠수타라. 내 명령 떨어지기 전까지는 숨소리도 내지 마. 홍영철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 증발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별장으로 은신처를 옮겼습니다. 휴대폰도 버리고 현금만 사용하며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냥개들의 코는 예민했습니다. 경찰은 조폭과의 전쟁 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물급 하나를 잡으면 특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홍영철이라는 이름은 경찰들에게 가장 탐나는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닥부터 훑기 시작했습니다. 홍영철 조직의 말단 조직원들, 일명 잔챙이들이 하나둘씩 잡혀 들어갔습니다. 취조실의 풍경은 지옥도와 같았습니다. 인권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네가 불지 않으면 네가 다 뒤집어 쓴다는 회유와 협박이 오갔습니다. 의리와 충성을 맹세했던 동생들이었지만 기약 없는 감옥살이와 공포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가 입을 열자 도미노처럼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영철 회장이 시켰습니다. 그 땅 작업할 때 회장님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비자금 장부는 김전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홍영철의 최측근이자 조직의 자금줄을 관리하던 김전무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김전무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전무의 가족을 들먹이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김전무는 무너졌고 홍영철의 은신처 위치를 종이에 적어 건넸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복의 배신. 그것은 홍영철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마지막 심호탄이었습니다. 11월의 어느 늦은 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별장. 홍영철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아주 미세하지만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갈을 밟는 군화 발소리. 홍영철은 본능적으로 잔을 내려놓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장창! 현관문이 박살나며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홍영철은 저항하려 했지만 수십 개의 총구가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홍영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홍영철은 바닥에 제압당한 채 차가운 수갑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이 거칠게 바닥에 짓눌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했던 회장님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도망자 한 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형사반장이 홍영철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홍 회장, 올해도 숨어 있었네. 이제 그만 큰 집 가서 콩밥 좀 드셔야지. 거기가 자네 체질에 딱 맞을 거야. 홍영철은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형사반장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반장님, 달이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달은 반드시 다시 차오릅니다.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감옥. 그곳은 범죄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지만 홍영철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격리시켰지만 그는 그 격리된 세상에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아닌 호종차의 철창 너머로 멀어지는 별장을 바라보며 홍영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990년의 가을, 홍영철의 일막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철창 안에서 다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사회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진짜 악당들이 모여있는 범죄 종합대학이었으니까요.
화려한 회장님에서 번호표를 단 수감자로 전락한 홍영철.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오히려 더 크고 위험한 힘을 기르게 됩니다. 과연 감옥은 그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다음 이야기 제6부 철창 뒤의 대학교에서 그 은밀하고도 치밀한 수감 생활이 공개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교도소, 소위 큰 집이라 불리는 이곳의 생태계는 바깥 세상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파란 수의를 입고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있었지만 그 안에도 엄연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잡범들은 화장실 청소를 도맡으며 선임들의 빨래를 해야 했지만 홍영철 같은 거물은 달랐습니다. 그가 입소하던 첫날 같은 방을 쓰던 덩치 큰 건달들이 기선제압을 하려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이 누구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호남의 늑대였습니다. 홍영철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영치금 장부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거기 찍힌 숫자의 영개수를 본 건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영치금은 곧 권력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사제 음식, 속옷, 생필품,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자본력 앞에서 건달들은 즉시 홍영철을 방장으로 모셨습니다. 교도관들조차 홍영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홍영철은 교도관들의 경조사를 챙겼고 명절이면 바깥에 있는 신복들을 시켜 교도관의 집에 작은 성의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홍영철의 수감 생활은 꽤나 안락했습니다. 그는 독방에서 신문을 읽고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실상 조직을 원격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이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운동 시간, 운동장을 돌던 홍영철의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중년 남성, 일명 김 교수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먹 한 번 휘둘러 본 적 없는 센님이었지만 대한민국 금융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수백억대 어음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홍영철은 김 교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어이 교수 양반, 펜대만 굴리던 양반이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 김 교수는 흙바닥에 앉아 안경을 닦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홍 회장님은 사람 하나 담그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연장 챙겨야지, 뒤처리해야지, 변호사 사야지. 돈 깨지고 몸 상하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홍영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우리네 방식이요. 깔끔하고 확실하니까. 틀렸습니다. 진짜 고수는 피를 보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면 빌딩이 넘어가고 기업이 무너지는데 왜 땀을 흘립니까? 폭력은 너무 원시적이죠? 그 말은 홍영철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힘이 사실은 가장 하등한 수준의 폭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홍영철은 김 교수를 독선생으로 모셨습니다. 운동 대신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상법, 형법, 세법 책을 파고들었고 매일 배달되는 경제신문의 주식 시세표를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홍영철에게 돈 세탁의 A to Z를 가르쳤습니다. 유령회사를 세워 자금을 돌리는 법, 전환사채 시빅을 이용해 기업 사냥을 하는 법, 사명계좌를 통해 추적을 피하는 법. 그것은 신세계였습니다. 칼로 찌르면 살인자가 되지만 펜으로 찌르면 부실경영이 된다는 사실. 홍영철의 눈빛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살기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교활함이 들어찼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신자에 대한 응징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김전모. 그는 바깥 세상에서 숨어 지내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면회를 온 신복에게 짧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긴 말 대신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으니 낙엽은 떨어져야지. 며칠 뒤 뉴스의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폭 수사 협조자, 낚시터에서 실족사. 김전무가 밤낚시를 즐기다 물에 빠져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안의 홍영철은 그 기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낚시터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술에 취하면 얼마나 쉽게 균형을 잃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직접 손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김전무의 낚시 의자 다리를 살짝 헐겁게 해놓았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조직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회장님은 안에 있어도 다 보고 계신다. 흔들리던 조직의 기강은 다시 바짝 조여졌습니다. 배신은 곧 죽음이라는 공식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러갔습니다. 홍영철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수많은 경제사범, 전직 관료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출소 후 홍영철의 든든한 브레인이 되어줄 자산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뒤를 봐주고 그들은 홍영철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대학의 진정한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나이소가 가까워진 어느 날 교도관이 홍영철에게 물었습니다. 홍 회장, 나가면 이제 좀 착하게 살 거야? 다시는 오지 마라. 홍영철은 말끔하게 다림질된 수의를 입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주임님, 걱정 마십시오. 이제 다시는 이런 누추한 곳에 올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깡패가 아니라 사업을 할 거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사업이 과거의 주먹질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악이 될 것임을 교도관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홍영철은 이미 머릿속으로 새로운 제국의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IT 버블과 벤처 열풍이 불기 직전이었습니다. 홍영철은 그 거품 속에 숨겨진 막대한 돈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철문이 열리는 날, 교도소 정문 앞에는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두부를 들고 기다리는 부하들. 하지만 홍영철은 두부를 입에 대지 않고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하얀 두부가 흙바닥에 으깨졌습니다. 세 사람? 웃기지 마라. 나는 더 지독한 놈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부하가 건넨 롱코트를 걸치며 차가운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야수의 본능이 아닌 악마의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가자, 여의도로. 이제 주먹이 아니라 돈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간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홍영철이 드디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회칼 대신 주식 차트와 법전이 들려 있습니다. 양복 입은 악마, 화이트 칼라 범죄의 끝판왕이 된 그가 어떻게 합법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 경제를 농락하는지. 다음 이야기 제7부 하얀 넥타이의 대부편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출소 후 홍영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한복판에 YC 인베스트먼트라는 간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는 최신식 오피스텔. 입구에는 험상궂은 업계들 대신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펀드 매니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사무실 안쪽 회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밀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홍영철은 바지 사장, 명의상 대표를 세워놓고 커튼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했습니다. 그의 타깃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 벤처기업들이었습니다. 방식은 교묘했습니다. 먼저 사채 시장의 큰손들을 동원해 해당 기업에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자를 갚지 못하게 은밀하게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납품 계약을 파기시키거나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키는 식이죠. 기업 사장이 벼랑 끝에 몰리면 홍영철은 구세주처럼 나타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합니다. 일명 무자본 M&A, 인수합병.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의 회사를 꿀꺽하는 마술이었습니다. 1996년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던 건실한 중소기업 에이테크가 홍영철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에이테크의 박 사장은 평생을 기술 개발에 바친 순박한 엔지니어였습니다. 홍영철은 박 사장에게 접근해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를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이었습니다. 홍영철은 회사를 장악하자마자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허위 공시를 띄워 신기술 개발 임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5,000원짜리 주식이 5만 원이 되자 개미 투자자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홍영철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설거지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홍영철 일당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가자 주가는 거짓말처럼 폭락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주고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사장은 홍영철의 사무실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저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 다 죽습니다. 홍영철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 연기를 박 사장의 얼굴에 내뿜으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거야. 멍청한 게 죄지 돈 번 게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자꾸 시끄럽게 굴면 자네 가족들 이름으로 된 보증 채무 그거 다 압류 들어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박 사장은 절망했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은 자신의 공장 사무실에서 목을 매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경영 비관에 의한 자살로 결론 지었습니다. 홍영철은 장례식장에 찾아가 가장 비싼 화환을 보내고 유족의 손을 잡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아까운 인재였는데. 그의 연기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홍영철을 의리 있는 투자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악마가 천사의 가면을 쓴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 온 나라가 부도로 신음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릴 때 홍영철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금이 왕이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부동산과 알짜 회사들이 헐값에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영철은 감옥에서 배운 금융 지식과 그동안 모아둔 막대한 실탄을 이용해 쇼핑을 즐겼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홍영철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부도 직전의 건설사, 저축은행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장님 소리를 듣는 재계의 이단아가 되었습니다.
정계의 유력 인사들이 그의 골프 파트너가 되기 위해 줄을 섰고 연예인들이 그의 파티에 초대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홍영철의 방식은 너무나 비정했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필요 없으면 지우개로 지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원로 조직원들을 하나둘씩 구조조정했습니다. 퇴직금이라며 던져준 돈은 푼돈이었고 이에 반발하는 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마약 사범으로 엮여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형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같이 피 흘리며 고생한 세월이 얼만데. 옛 부하가 울분을 토하자 홍영철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낭만을 찾니? 지금은 디지털 시대야. 주먹 쓰는 놈들은 이제 가성비가 안 나와. 박물관으로 가라. 그의 곁에는 이제 차가운 계산기 두들기는 회계사, 법망을 피해가는 변호사, 그리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해커들만 남았습니다. 홍영철은 자신이 완벽한 성을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냄새를 완전히 지우고 돈 냄새 나는 향수로 샤워를 마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과했습니다. 그가 짓밟은 개미들 중에, 그리고 그가 토사구팽한 사냥개들 중에 그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주먹보다 더 무서운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감시자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YC 인베스트먼트의 실체라는 제목의 익명 게시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홍영철의 과거 행적, 의문의 죽음들, 주가 조작의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쥐새끼들이 찍찍거려.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하고 사이트 폐쇄시켜. 돈과 권력으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불길은 온라인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정의파 검사들이 홍영철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바벨탑의 기둥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홍영철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그의 충직한 비서실장이자 감옥에서부터 키워온 엘리트 신복 최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떨림이 아니라 억눌린 살기였습니다. 뭔데? 내일 보고해.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홍영철이 뒤를 돌아본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최 실장의 손에 들린 것이 결제 서류가 아니라 검찰 소환장과 녹음기라는 것을. 내부 고발. 가장 믿었던 브레인이 홍영철의 목을 겨누는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돌아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밀려 떨어지는 기분은 어떨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하얀 넥타이의 악마 홍영철. 그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이 배신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 될까요? 다음 이야기 대망의 제8부 사냥꾼의 황혼편에서 그 처절한 결말을 확인하십시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샤 실장이 내민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홍영철의 목을 겨누는 사형 집행 영장이었습니다. 이중장부,
차명 계좌 리스트,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과거의 미해결 실종 사건들에 대한 녹취록까지. 홍영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실장, 자네 계산기가 고장났나 보군? 내가 자네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나? 아니면 더 큰 물주라도 잡은 거야? 최 실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홍영철을 우러러보던 충직한 신복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늙고 병든 사자를 바라보는 젊은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계산기는 아주 정확합니다. 회장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교통사고로 위장되어 세상을 뜬 제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회장님이 인수하려던 그 작은 공장의 공장장이셨죠. 홍영철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수많은 작업 중 하나. 그 업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와 자신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홍영철은 본능적으로 책상 서랍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엔 호신용 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검찰 특수부에 모든 자료가 넘어갔고 지금 이 대화도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들이닥칠 겁니다. 최 실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방. 홍영철은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침묵. 그 무거운 침묵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의원, 박 검사장, 최 은행장. 그가 수십 년간 사과 상자를 안겨주며 형님 동생하던 권력자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가 정지되어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결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배가 침몰한다는 신호가 울리자 쥐새끼들은 이미 다 탈출해버린 뒤였습니다. 그가 믿었던 인맥이란 것은 결국 돈으로 맺어진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PB 뉴스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YC 인베스트먼트 홍영철 회장 주가 조작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 임박.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화면에는 홍영철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열광했습니다. 악마를 처단하라. 저런 놈은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 여론은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거웠고 그 화살은 오직 홍영철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홍영철은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 강남의 야경. 저 수많은 빌딩 숲 어딘가에 자신의 땀과 남들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을 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시공창에서 기어나와 이 도시를 다 씹어먹었는데 고작 종이 몇 장이 무너진다고.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는 양주병을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한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층 로비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포위한 경찰차들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펜트하우스의 창문까지 어지럽게 비추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하는 기계음이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홍영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지은 수트, 스위스 장인이 만든 시계, 껍데기만은 여전히 화려한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광주 뒷골목 시절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해맑게 웃고 있던 젊은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은 없었어도 식구가 있었고 낭만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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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중한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검찰입니다. 문 여세요. 강제 개방합니다. 홍영철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쌍칼 형님이 준 돈 봉투를 받고 그냥 철물점 점원으로 살았다면 내 인생은 달랐을까? 와장창! 문이 부서지고 무장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개의 플래시 불빛이 홍영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홍영철, 당신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수사관이 다가와 그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묵직한 쇳덩이의 감촉. 그것은 그가 평생 휘두르던 폭력의 무게이자 그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였습니다. 홍영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자신의 제국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졌구나. 홍영철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거물의 초라한 퇴장. 사람들은 욕을 퍼붓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홍영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멍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은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건 없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거대한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악몽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옥으로 돌아가는 길, 이번에는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편도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유배지. 늙고 병든 늑대는 이제 이빨 빠진 입으로 차가운 철창을 핥으며 죽는 날만을 기다려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의 제왕이라 불리던 산에 홍영철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홍영철이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지금도 당신 곁 어딘가에서 탐욕스러운 눈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욕망이 존재하는 한 괴물은 계속 태어날 테니까요. 이것으로 대장정을 마칩니다. 1970년대 광주의 흙바닥에서 시작해 2000년대 서울의 마천루에서 끝난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한 범죄 미화가 아닌 욕망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서늘한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더 깊숙한 어둠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밤을 새워 이야기를 짓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둠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